글쎄 안 들려 들을 뉴스 없어 아무 뉴스도 귀에 들어오지 않아 듣고 또 들어도 들을 뉴스 없어 만든 게 입으로야 이동영의 뉴스 정면승부 주파수 94.5MHz YTN 뉴스 FM 이동영의 뉴스 정면승부 3부 시작하겠습니다. 이동영의 뉴스 정면승부는 라디오 주파수 FM 94.5 다시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라디오 주파수 FM 94.5MHz YTN 라디오 전용 애플리케이션 예스 이것으로 실시간 들으실 수 있고요. 다시 듣기는 YTN 라디오 홈페이지 또 팟빵 앱과 아이튠즈 팟캐스트에서는 매일 밤 11시와 자정에 업로드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 청취 부탁드리겠습니다. 의견 참여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이고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입니다. 예스 앱에서는 무료로 실시간 댓글 참여가 가능하니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작가야 궁금하다. 이 작가야 문자 줄게 질문다오. 여러분은 지금 웃으며 정보를 입수하고 편안하게 참여하는 이동영의 뉴스 정면승부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생방송에 참여하고 싶은 분들은 샵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시거나 예스 앱으로는 무료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네,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이 만든 공동교섭단체죠. 평화와 정의의 의원 모임이 공식 출범을 했는데 4당 교섭단체 체제가 국회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평화정의 원내 사령탑을 맡은 노회찬 원내대표 연결해서 궁금한 내용들 몇 가지 질문해 보겠습니다. 노회찬 의원이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우선 축하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 뭐 국회에 들어오신 지 꽤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었는데 네네. 줄곧 비교섭단체로만 있다가 처음으로 교섭단체 되신 거죠? 그렇습니다. 예, 그것도 이제 원내대표까지 맡았는데 의석수가 작은 정의당 노회찬 의원의 원내대표 이 부분에 대한 협상은 어렵지 않게 이루어졌었나요? 예, 뭐 아무래도 명칭이라거나 첫 등록 대표라거나 이렇게 같이 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어서 예. 서로의 어떤 그 견해를 잘 조율해 가지고 대승적으로 합의를 했습니다. 대승적으로. 네. 예, 나 아니면 할 사람이 없다 이런 얘기라도 들리는 것 같은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요? 예, 자, 예. 오늘 뭐 처음으로 사람 대접 받은 것 같다 이런 말씀도 하셨던 것 같아요. 교섭단체 원내대표 되니까 뭐부터 가장 달라졌다고 볼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예, 국회 주요한 어떤 의사를 결정하는 그 협의 테이블에 원내 정당으로서 이렇게 그 교섭단체를 대표해서 앉으니까 예. 그동안 그 테이블에 앉지 못하고 문 밖에 있었거든요. 문 밖에 정당에서 문에 교섭단체를 인정받는 시민권을 새로 획득한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사실 그동안 정의당에서 주장했던 여러 가지 좋은 진보적인 아젠다나 정책들이 많았었는데 네네. 이 원내교섭단체로 들어가지를 못하기 때문에 발언에 힘이 실리지 않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평화와 정의 연대를 한 것 같은데 조금 지난 얘기입니다만은 그 당원들의 반발은 어떻게 없었습니까? 네, 아무래도 저희들이 그 오랜 그 관성으로 이제 저희들 독자성을 유지하면서 해오다 보니까 우리가 좀 더 열심히 하면 되지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되느냐. 예. 아무래도 이 교수단체를 공동으로 꾸리게 될 경우에는 새롭게 우리가 얻어지는 기회도 많지만 또 과거에 비해서 이렇게 뭔가 이렇게 좀 손해보는 듯한 예. 후퇴하는 듯한 그런 느낌도 없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예.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야 되는데 일단은 그동안에 이제 조용하게 우리끼리 지내오다가 좀 환경이 달라진 데 대한 어떤 거부 반응 이런 게 없지 않았습니다. 뭐 지금도 조금 남아있고요. 그러나 대승적으로 역시 당원들도 크게 판단해서 논의 말미에는 거의 대부분이 동의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예. 그 언론 보도를 보면 언론에서는 뭐 평화와 정의 연대가 출범함으로써 범진보 대 범보수 뭐 2대2 구도가 완성됐다 이렇게 해석들 많이 하던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그건 뭐 사실이라고 보고요. 실제 예. 저도 첫 테이블 원내 교섭 테이블에 들어가 보니까 이게 뭐 여당은 하나고 나머지는 다 야당이긴 하지만은 예.
어차피 정체성이라거나 이제 그 철학 이런 것 따라서 범보수, 범진보로 나눌 수 있는데, 범진보는 그동안에 민주당 하나였고, 그 다음에 범보수는 두 당이었기 때문에, 두 예. 교수단체였기 때문에, 1대1의 대화 구도여가지고, 아무래도 좀 균형이 덜 잡혀 있는데, 이번에 저희가 한번 새롭게 들어감으로써, 예. 1대2 구도가 균형 있게 잡혔다. 이렇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민주당은 조금 기대하는 분위기인 것 같아요. 뭐 네. 우군으로 판단한 것 같은데 반대로 뭐 바른미래 같은 야당에서는 그 결국은 민주당 이중대 아니냐 이런 또 지적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저는 뭐, 상대를 누구 이중대라고 부르기 전에 자신의 위치, 처지부터 좀 봤으면 싶고요. 네네. 그쪽은 제가 볼 때 이중대가 아니라 삼중대로 전락할 위기에 있는 것 같은데. 예. 여기서 저는, 바른미래당도 보수 세력을 재편하는 예. 새로운 보수의 본부중대가 되기를 바랍니다. 본부중대가 오히려 그래요. 네. 자, 지금 딱 20석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평화와 정의연대가 딱 20석인데 박지원 의원 뭐 전남지사 출마설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교섭단체 무너지는 거 아니에요? 예, 그 점과 관련해서 사실은 뭐 중요한 지적이시고 해서 저희들이 이 공동교수단체 협상과 관련해서 20석 혹은 그 이상이 유지되느냐, 네. 교수단체의 안정성, 지속성에 대한 보장이 있어야 되지 않냐고 했는데, 그 평화당에서는 뭐 그 점에 관해서는 보증을 하겠다고 했고, 선거 출마 문제야 저희들이 뭐 관여할 수 없는 당 내부 사정이긴 합니다만, 예. 박지원 전 대표께서도 그 예. 당의 결정에 맡기겠다라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자, 그리고 또 다른 문제. 지금 4월 임시국회가 이제 시작이 됐고, 추경, 개헌, 뭐, 무거운 현안들이 줄줄이 대기 중입니다. 특히 지금 대통령 개헌안하고, 야당에서 이야기하는 개헌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지금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에는 뭐 총리 국회 선출제를 이야기하고, 네네. 지금 정의당 쪽에서는 총리 추천제를 또 이야기한 것 같아요. 네네. 그런데 지금 대통령 지지자들도 이 총리 추천제 반대하고 있거든요. 이런 논리는 네네.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예, 뭐 기본적으로 사실은 우리가 구분을 하자면은 대통령 책임제가 있고요. 4년 중임에. 예. 그다음에 대통령의 그 실체 책임 총리가 실권을 갖는 이원 집중제가 있으니까. 자유한국당에서 얘기하는 선출제는 총리 선출제는 이원 집중제를 얘기하는 것이고. 예. 정의당에서 얘기하는 국무총리 추천제는 대통령 중심제 하에서 대통령의 권한을 분산하는 여러 방법 중에 한 방법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워낙에 이제 두 안이 교착되게 되면 아무것도 안 되기 때문에 예. 뭔가 어떤 협상을 통한 돌파구를 열어보기 위해서 뭐 협상용으로 제시하는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고 그걸 또 대통령의 권한을 또 이리저리 지금도 그렇게 제약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리저리 나눌 수 있는 또 다른 방안이 있다면 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네. 자, 오늘 제주도 다녀오셨습니까? 네, 다녀왔습니다. 예, 그 이전의 추념식과 이번의 추념식은 달라진 점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예, 뭐 노무현 대통령 때도 대통령이 직접 참석해서 예. 국가에서 이루어진 그 폭력에 대한 국가 책임자로서의 어떤 사과가 있었습니다만 오늘 또 문재인 대통령께서 진정성 있게 사과를 했다고 저는 보여지고요. 예. 특히 오늘 의미가 있었던 부분은 이 4.3 사건은 양쪽 다 희생자들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희생자 어느 한쪽이 희생자고 어느 한쪽 가해자라기보다는 양쪽 다 그런 극단적 이념 대립과 또 이념 대립을 갖다가 폭력적으로 해결하려는 그런 이 시도 때문에 양쪽 다 희생된 셈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그런 점에서 좀 새로운 어떤 그 화해를 말씀하신 것도 굉장히 뜻깊은 대목이라고 봅니다. 방금 말씀하셨습니다만 노무현 전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4.3 사건에 대해서 사과 또한 했었고 네. 그리고 이번에 또 문재인 대통령이 다시 한번 직접 참석하고 사과하고 이런 모습을 보였는데 그런데 네. 노무현 정권 이후 보수 정권이 잡으면서 그 사과가 그냥 무색돼 보이는 걸로 넘어갔거든요. 그렇다면 네. 다음에 또 만일 보수가 집권하면 또 4.3 문제는 흐지부지 되지 않느냐. 이거 결국은 누가 집권하냐에 따라서 달라지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좀 있어요. 오늘 그 대목을 의식한 듯 지금 말씀하신 걸 의식한 듯 대통령께서도 추념사에서 이제 4.3의 진실은
누가 집권하거나 뭐 이렇게 세상에 어떻게 정치적 변화가 있다 그래서 역사적 진실이 달라지지 않는, 이제는 그 부정할 수 없는 그 역사적 사실로서 확인되었다라고 일종의 선언을 했습니다. 예. 저는 물론 선언만으로 굳어지는 건 아니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가슴 아픈 역사를 제대로 기리기 위해서도 진실이 무엇인지, 예, 그리고 역사적 실체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오늘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도 4.3 추전비 참석했다고 했는데 좌익 폭동에 희생된 제주 양민의 넋을 기리기 위한 행사다, 이렇게 평가절하했거든요. 이 발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는 뭐 4.3 당시에 그 제주도민들 양민 학살하던 토벌대 대장이 한 얘기인 줄 알았습니다. 딱한 노릇입니다. 네. 아직도 이념적으로 바라본다, 그렇게 생각하신 겁니까? 예, 그리고 이제 극복하자고 하는 그 이념을 과거로 오히려 역행해 가고 있다고 생각되고, 예. 그야말로 폭력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희생하게 만든 광기의 역사에서 예. 못 벗어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 홍준표 대표로서는 선거를 앞두고 보수표를 결집시키기 위한 의도적인 발언, 뭐 저는 그렇게도 보이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예, 오늘 뭐 자꾸 제가 대통령 연설을 인용하게 되는데, 예. 정의로운 보수와 정의로운 진보, 또 공정한 보수와 공정한 진보가 만나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예. 보수든 진보든 정의롭지 못하고 공정하지 못한다면은 발 딛고 설 자격이 없다고 보는데, 예. 저는 진정한 보수들이 규합되기 위해서도 정의와 공정에 기반해야지 역사 날조와 왜곡, 그리고 폭력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보수의 설 자리는 저는 없다라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선거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자연스럽게 선거 얘기 좀 해봅시다. 그 평화와 정의연대는 선거로 연대하는 건 아니죠? 전혀 아닙니다. 선거는 완전히 각자 도생하기로 그렇게 합의를 봤습니다. 뭐 후보 연대 같은 것도 없고요. 개인적으로 있을 수는 있는데, 예. 당 차원에서는 그 지방선거의 그 복잡한 국면을 다 연대로 풀어낼 수 없다고 봅니다. 예. 그러면 정의당 차원에서 단독으로 이제 후보를 선거 때 내셔야 될 텐데 아직 네. 뭐 서울시장이라든가 경기도지사라든가 이야기가 좀 안 나온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조만간 예. 아마도 이달 내로 서울시장의 그 경선 구도가 공개가 될 것이고요. 그리고 또 경기도지사 후보 선출 일정도 공개가 될 것입니다. 예. 현역 의원 차출론 뭐 이런 건 없습니까? 예, 저희들 뭐 없지 않았습니다만은 워낙 뭐 아시다시피 6명밖에 안 되는 현실이기 때문에 예. 현역 의원이 이번에 입후보하는 일은 없을 겁니다. 네. 자, 안철수 위원장이 서울시장 출마를 하고 뭐 바른미래당에서 양보론 뭐 이런 게 좀 나온 것 같아요. 예. 어떻게 보세요? 예, 원래 외상값은 법적으로 3년이면 끝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효가 법적 시효는 끝납니다. 좀 역시 촌철살인 비유 감사합니다. 자, 지금 평화정의 모임 때문에 오늘 전화를 드렸었는데 네. 그 민주평화당 소속 의원들 보면 좀 중진이 좀 많아요. 뭐, 예,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소위 말해서 소신 있고 좀 강성인 분들이 많은데 네. 이분들하고 함께 의견을 모아가는 게 쉬울까요? 그쪽은 14석이지만 33선이고 네, 33선. 저희들은 6석이지만 10선입니다. 예. 저는 경험과 연륜이 훨씬 깊은 분들에 생각되고 서로 차이도 있고 같은 것도 있지만 오히려 경륜이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무엇을 같이 할 수 있고 무엇은 각자 차이를 인정해야 되는지를 잘 알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네. 오히려 큰 무리 없이 잘 헤쳐나갈 수 있으리라고 기대합니다. 네. 그 많은 분들이 또 오해하시는 게 있는 것 같은데 이 원내교섭단체를 꾸리면 국고 보조금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원내교섭단체를 꾸렸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 두 당이 교섭단체를 꾸릴 경우에는 재정적으로 큰 도움이 안 되고요. 예. 그리고 저희들은 비교수단체로서 나름대로 살아남기 위해서 그동안에 애를 써왔기 때문에 공동교수단체가 되면서 크지 않은 금액이지만 오히려 재정 지원이 좀 후퇴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오해는 유권자들이 없었을 게 바람이고. 네. 자, 어제 정세균 의장하고 사당 원내대표가 모두 만났어요. 네네. 예, 어제 만나서 쭉 이야기해 보니까 어떻게 개인적으로 궁합이 잘 맞는 분 없는 분 느낌이 옵니까?
아무래도 김성태 원내대표가 궁합이 잘 맞겠죠. 그분이 가장 오른쪽에 있고 제가 가장 왼쪽에 있으니까 네. 그분하고 잘 통하면 만사가 잘 풀릴 것 같습니다. 그래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선거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자, 지금 정의당 아까 이제 이번 주부터 이제 선거 후보를 낼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전국의 모든 선거구에 후보를 냅니까? 이게 지방선거는 너무 선거구가 많기 때문에 예. 저희들이 다 내지 못합니다. 못하고 광역단체장 같은 경우에는 18개 중에서 한 9개 정도를 목표로 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나머지 기초자치단체장이나 시도의원에서는 저희들 최대한 하여튼 젊은 청년 후보, 여성 후보를 많이 배출할 생각입니다. 목표는 어떻습니까? 숫자로 지금 표현하기는 아직 좀 힘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네. 이동의 뉴스 정면 승부 어제가 첫 방송이었고 오늘부터 이제 축하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예, 오늘 정상 코너로 고정된 첫날인데 덕담 한마디 해주시고 마치겠습니다. 예, 우리 이동영 사회자가 사회를 보면은 모든 게 술술 풀리는 그런 경험을 많이 했는데 앞으로 좋은 방송 기대하겠습니다.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공동교섭단체인 평화의 정의 노회찬 원내대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네, 이동영의 누수 정면승부 아닙니다. 뉴스 정면승부. 잠시 쉬었다가 4부로 돌아오겠습니다. 딱딱하고 지루한 뉴스가 소설보다 흥미진진해지는 새로운 경험. 놀라셨죠? 이것이 바로 이동준의 뉴스 정면 승부. 네, YTN 뉴스 FM 이동영의 뉴스 정면 승부 4부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정면 승부 팩트 진검 승부 트루맨 편인데 이 방송이 원래 있었던 코너였습니다. 그런데 개편을 맞아서 화요일로 자리를 옮기면서 사람도 교체했어요. 원래는 팩트체크 전문 미디어 뉴스톱 김준일 팩트체커와 한겨레의 하호영 기자가 나왔었는데 제가 한겨레 하호영 기자는 MBC로 가라고 쫓아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인물이 오셨습니다. 자, 한겨레 21 김한 기자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겨레 21 김한입니다. 안녕하세요. 뉴스톱 김준일입니다. 예. 우리 김준일 씨는 개편 첫 시간부터 30초 지각하셨어요. 그러게 말입니다. 출연료 30초 까주시면 안 받겠습니다. 네. 사실은 제가 이 개편하고 뭐 이러면서 통으로 다 바꾸자. 이거 팩트, 진검승부, 트루맨 이런 거 빼라. 이랬더니 이 우리 방송의 꽃이라고 절대 안 된다고 제작진이. 어떻게 그동안 너무 잘 해줬던 것 같아요? 저는 동의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래요. 네. 자, 어쨌든 개편을 맞아서 사람도 바뀌고 내용도 바뀌고 더 좋게 여러분들을 찾아가도록 약속드리고, 자, 오늘 주제는 아마 오늘 날이 날인 만큼 4.3에 관련해서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4.3 사건의 진실과 남은 과제 이런 주제로 얘기를 해볼 텐데 일단은 4.3을 뭐라고 불러야 돼요? 4.3 사태, 4.3 사건, 4.3 항쟁 뭐 규정된 혹은 정부에서 규정한 뭐 이런 명칭이 있습니까? 아니면 아무것도 없이 지금 자기들 마음대로 부르고 있는 겁니까? 정부 법안에는 4.3 사건이라고 명칭이 되어 있고요. 근데 지금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를 어떻게 불러야 되는지조차 우리가 여직 70년이 지나도록 정확하게 인식 속에서 합의하지 못하고 있을 정도로 이 사건은 여전히 좀 제대로 된 기념이나 추념을 받지 못해왔다, 이런 점이 좀 그 호명에서도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홍준표 대표의 그 페이스북 또 발언이 지금 논란이 굉장히 크게 되고 있어요. 건국 과정에서 김달삼을 중심으로 한 남로당 좌익 폭동이 희생된 제주 양민들의 넋을 기리기 위한 행사가 바로 4.3 행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요거 한번 팩트 체크해 봅시다. 지금 4.3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이게 홍준표 대표 이 말이 이거 내린 결론이 맞는 건가요? 일단 부분적인 진실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건국 과정에서 이제 남로당의 김달삼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건의 중심에 있었던 건 맞고요. 다만 이제
이게 시작이 누가 먼저 시작을 했냐 그러니까 양민 학살이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네. 왜냐면은 공식적으로 사망 확인된 것만 14,000명이 넘고 그리고 추정치 정부가 추설한 거로는 25,000명에서 3만 명이 지금 민간인이 네. 이제 학살 당한 것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러면 누가 이거를 죽였느냐 이 사람들을 네. 그거를 좀 따져봐야 되는데 정부가 조사한 바로는 70% 이상은 정부 관계자들이나 서북 청년단이 당시에 이제 구구 그 집단이었죠. 그래서 빨갱이를 이제 잡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내려가서 그 공격했던 좀 쉬세요. 알겠습니다. 네. 보니까 네. 정부 진상보고서의 4.3 사건 희생자 중 78%가 네. 토벌대에 의해 살해됐다. 근데 네. 방금 기자님도 얘기했습니다만 대한민국 국군 그리고 서북청년회 같은 경우에는 아무런 공권력이 없는 민간단체죠. 그 당시에 제주도의 상황은 조금 다른데요. 그 당시에 제주도의 경찰이 한 100여 명 정도로 유지가 됐었습니다. 그러다가 제주도가 굉장히 좀 복잡한 정세에 빠지면서 외부에서 경찰 병력이 투입이 됩니다. 그래서 제주도민들 이들을 뭐 응원경찰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러니까 제주도가 예전부터 이제 육지와 제주도 사이에 어떤 좀 거리감이 있는 도시였는데 공권력이 외부인들이 들어오는 것에 제주도민들이 상당한 거부감을 보였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정부가 이 서북청년회를 투입을 한 것이고요. 이들이 그러니까 경찰권을 대리 하면서 이 사건이 그러니까 홍준표 대표가 오늘 얘기한 건 4월 3일 당일 상황에서는 김달삼을 주축으로 한 남노당 세력들이 4월 3일에 봉기를 일으킨 건 맞는데 이 사건은 그 4월 3일 당일 사건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또 1년의 역사가 있고 4월 3일 이후에 한 7년 이상의 또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 한 8년여간 제주에서 있었던 항쟁을 가리키는 것이 바로 제주 4.3 사건인데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건은 명백하게 국가 권력이 민간인들을 학살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는 아까 얘기도 했습니다마는 당시 제주도민의 한 10분의 1 이상이 사망한 학살당한 그런 사건인데 대다수가 소위 말하는 빨갱이가 아니고 토벌대에 양민 학살을 당했다. 그러니까 그 단적인 수치가 10세 이하 사망자가 전체 사망자의 그러니까 정부 공식 발표 기준입니다. 정부 공식 발표 기준으로 5.4%에서 772명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념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렇죠. 그 어린이들도 사망이 됐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또 60대 이상, 그러니까 제주도에서 그냥 60대 이상 당시 제주도민들이 무슨 이념에 물들었다거나 혹은 북한의 지령을 받았다고 생각하기는 어려운데요. 이 60대 이상의 인구 그 사망자 비율도 6.3%가 됩니다. 그러니까 10대 이하 어린이와 60대 이상 노약자들이 전체 정부 발표 기준으로 30% 정도의 사망을 차지한 사건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홍준표 대표나 오랫동안 보수 정권이 이 사건을 기념해오지 않았던 논리가 홍준표 대표의 오늘 말 속에 그대로 있는데요. 이 논리는 조금 더 가면 일간 베스트라고 우리가 흔히 일베라고 부르는 그 세상과 좀 동떨어진 얘기를 하는 그 사이트에서 횡행하던 논리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그 논리를 집권 야당이 아니죠. 제일 큰 야당의 대표가 오늘 반복한 것은 굉장히 좀 시대착오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팩트 체크는 거기까지만 하고 그 시대착오적인 이야기를 왜 했을까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글쎄요. 홍준표 대표는 오늘 4.3 사건이 70주년 이런 정도로 추념되는 것이 그리고 이 사건이 계속적으로 보도가 보수 정권 동안은 전혀 기념이나 추념이 되지 않다가 그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이 사건의 의미가 재조명되고 발굴되는 과정에서 좀 존재감을 드러내려고 했던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 뭐 이전에도 홍준표 대표가 최근에 하고 있는 발언들을 보면 전체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다기보다는 자신들의 어떤 지지 기반을 이루고 있는 한 20%의 국민들이 만족할 만한 얘기들을 더 적극적이고 선정적인 방식으로 좀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차원이라고 하더라도 오늘 좀 4.3 발언은 너무 많이 나간 것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 듭니다. 네. 자 그러면 다른 팩트 체크 한번 해봅시다. 원희룡 제주지사가 라디오 인터뷰 중에 4.3 추념식에 대통령이 참석하면 역사상 처음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것도 팩트하고 거리가 멀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예. 원희룡 지사가 이제 그 문재인 대통령의 참석을 촉구하면서 이제 얘기를 한 건데 2006년에 노무현 대통령이 일단 참석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원희룡 지사가 이제 잘못 알고 있었고요. 더 이제 그 좀 뭐라고 해야 되나 공격하는 것 같긴 하지만 사실 원희룡 지사는 그 전에는 한 번도 제주지사가 되기 전에는 한 번도 4.3 사건에 관심을 기울이거나
참석한 적이 없거든요. 공격하는 것 같은데요? 예. 그냥 팩트를 간단하게 팩트를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갑자기 이제 문재인 대통령 보고 참석을 물론 당연히 참석을 했습니다. 오늘 문재인 대통령 참석을 하고 이제 그 추념사까지 읽었는데 어쨌든 굉장히 의도가 보인다. 이런 발언들 하나하나가 좀 그렇게 정치적으로 해석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원희룡 지사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2008년도에 그 4.3위원회 폐지를 골자로 한 법안이 있었습니다. 제주 4.3 사건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그러니까 이게 4.3위원회를 폐지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라고 해서 당시 제주도에서는 굉장히 반발했었는데, 그렇겠죠. 예, 이 법안에도 이제 이름을 올렸던 적이 있을 정도로 좀 뭐 4.3과 연관된 행보는 그동안 별로 이렇게 눈에 긴 정치 이력에도 불구하고 별로 눈에 띄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때는 그랬지만 지금은 다르다. 그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네, 뭐 지금은 제주지사니까 네, 하고 뭐 그럴 수는 있겠죠. 근데 뭐 그동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주도에서는 4.3이 굉장히 특별한 의미이기 때문에 진보와 보수를 떠나서 제주지사들은 4.3에 계속적인 관심을 가져왔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주도를 가보시면 아는데 이게 뭐 한 달이 건너 한 집에 그렇죠. 희생자가 있을 정도로 제주도에서는 그런 규모의 사건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희룡 지사가 뭐 지금까지는 별다른 요구를 하지 않다가 이번에 갑자기 뭐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비판 어린 시선이 있는 상황입니다. 예. 원희룡 지사 사실 그 이동영의 뉴스 정면 승부에 나와달라고 했는데 안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른 데 가서 사고 치는 거예요. 그래요. 자, 오늘 추념식 참가한 문재인 대통령 국가 권력에 의해 피해를 입은 희생자와 유족에게 공식 사과를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추념사 어떻게 준비되어 있나요? 잠시 듣고 갈까요? 예, 잠시 듣고 가겠습니다. 4.3 생존 희생자와 유가족 여러분, 제주도민 여러분, 돌담 하나, 떨어진 동백꽃 한 송이, 통곡의 세월을 간직한 제주에서 이 땅에 봄은 있느냐? 여러분은 70년 동안 물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께 제주의 봄을 알리고 싶습니다. 혼신의 힘을 다해 4.3의 통함과 고통, 진실을 알려온 생존 희생자와 유가족, 제주도민들께 대통령으로서 깊은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0년 김대중 정부는 4.3 진상규명특별법을 제정하고 4.3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 처음으로 4.3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고 위령제에 참석해 희생자와 유족, 제주도민께 사과했습니다. 저는 오늘 그 토대 위에서 4.3의 완전한 해결을 향해 흔들림 없이 나아갈 것을 약속합니다. 4.3의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이 중단되거나 후퇴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와 함께 4.3의 진실은 어떤 세력도 부정할 수 없는 분명한 역사의 사실로 자리를 잡았다는 것을 선언합니다. 국가 권력이 가한 폭력의 진상을 제대로 밝혀 희생된 분들의 억울함을 풀고 명예를 회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유해 발굴 사업도 아쉬움이 남지 않도록 끝까지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유족들과 생존 희생자들의 상처와 아픔을 치유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조치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배 보상과 국가 트라우마 센터 건립 등 입법이 필요한 사항은 국회와 적극 협의하겠습니다. 4.3의 완전한 해결이야말로 제주도민과 국민 모두가 바라는 화해와 통합, 평화와 인권의 확고한 밑받침이 될 것입니다. 네, 대통령 추념사 일부 듣고 왔는데 저 다시 한번 처음으로 돌아가 봅시다. 네. 4.3 사건이 그 당일 하루에 일어나는 게 아니고 한 7년에 걸쳐 일어난 일을 통틀어서 4.3이라고 한다면서요? 네네. 그 이전에 처음에 이 사건의 출발은 한 1년여 전인 4.3 사건이 4.3 날로부터 3월 1일로 돌아갑니다. 그 전년도 3월 1일. 그래서 제주도에서 3.1절 기념식을 보러 온 시민들이 지금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그 사건에 항의하기 위해서
경찰서를 찾아갔는데 그 경찰서에서 이제 기관총을 걸고 발포를 하려고 하는 뭐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제주도민들이 그 경찰의 이제 무자비한 어떤 진압과 폭정에 항의하는 그리고 그 당시에 국내 정세가 남한이 단독 선거를 할 것이냐 아니면 이제 북한과 그 당시에 이제 김일성 측과 같이 선거를 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을 두고 국내 정서가 굉장히 뜨거웠는데 그 부분에서 제주도가 그 3개 선거구 중에 2개 선거구가 이제 선거를 못하게 되는 상황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맞물리면서 제주도민들의 항쟁으로 이 사건이 전개가 됐던 것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결국은 한국 전쟁이 끝난 54년까지 계속해서 토벌이 이루어졌는데 자 김준일 팩트체크님. 예. 이게 우리 영화 지슬에도 나옵니다만 그 지슬에서 있었던 토벌군이 정규군이 아니거든요. 예. 결국은 서북 청년회 같은 민간 단체가 토벌하는 모양새를 그렸는데 그래서 굉장히 잔인하게 예. 토벌하는 모습을 그렸었는데 당시 이승만 장관은 왜 경찰이나 군인이 아닌 서북 청년회 같은 단체를 이용해서 토벌을 했을까요? 일단 이 사건이 처음 발생했을 때는 그 단독 정부가 수립되기 전이고요. 말씀드렸지만 48년에 이제 8월에 세워졌으니까 그래서 미군정식입니다. 근데 미군정이 아까 그 김한 기자가 얘기를 했지만은 이거를 이제 그 통치하는 입장에서 이런 작은 소요가 크게 이제 반란으로 이어진다라고 굉장히 겁을 먹어가지고 외부 사람들은 처음에는 그 내부의 경찰들이 좀 진압에 이제 약간 미온적이었고 같은 도민들이니까. 그래서 강경 진압을 하기 위해서 외부 사람들이 대거 투입되고 그러면서 이제 이게 걷잡을 수 없이 되는데 그 당시에 어떤 경찰력이나 이런 인원만으로는 충분히 효율적으로 제압하기가 힘들다라고 일단 그 내부적으로 위에서 판단한 것도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서북 청년단이 그 많은 그 남한에서 계속 어떤 반공을 앞세워가지고 많이 진압을 하고 다녔거든요. 그러니까 빨갱이 소탕이라고 하죠. 그러면서 그런 어떤 전력들 그런 것들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조성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말씀하세요. 네, 그 당시에 역할들 책임자 처벌이 지금 거의 이루어지지 얘기가 되지 않고 있는데요. 예? 그러니까 서북 청년이라든지 이제 경찰권을 대리하는 외부 세력들이 들어오게 된 배경은 조병욱 경무부장에게 있습니다. 이 조병욱 경무부장이 제주도에 내려와서 그 말씀하셨던 대로 이렇게 되면 제주도를 싹 쓸어버릴 수도 있다 이런 이제 발언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서북 청년이라든지 당시에 그때 당시 제주도에 없었던 그 세력들이 들어오게 되고 이 세력들이 토벌을 맡게 됩니다. 근데 이때부터 어떻게 변질이 되냐면 말씀하신 것처럼 서북 청년단은 그 시기에 주요하게 했던 것들이 공산주의, 빨갱이들을 때려잡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어떤 그 정당성이나 과정의 문제 없이 누가 빨갱이다 이러면 이제 바로 처벌을 하는 어떤 야만적인 방법들을 동원을 했는데 그 방법들이 제주도의 일반 양민들에게 동원이 된 거고 그게 지금 뭐 학살지도 이런 거를 이제 인터넷에 검색해 보시면 나오는데 어떤 거점을 기준으로 해서 5km 내를 소거한다. 뭐 이런 식의 작전들이 벌어졌던 겁니다. 그러니까 소거한다는 건 싹 없애겠다는 얘기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벌어지니까 것은 제주 4.3이 거의 유일하다고 해도 한국 현대사에 있어서 과언이 아닐 정도로 굉장히 야만적이고 의도적인 학살이 발생을 했던 사건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산 중턱에 있는 마을 사람들을 다 소거하는 작전을 펴요. 왜냐하면 산 위에서 게릴라들이 내려오고 여기에 협조를 한다라고 보니까 산 중턱에 있는 마을을 다 쓸어버립니다. 그런 식으로 작전이. 도와줬다거나 이런 거 확인하지 않고 그냥 거기 살고 있다는 자체만. 그렇죠. 도울 우려가 있다. 게릴라들이나 빨갱이들을 도울 우려가 있다라는 이유만으로 이제 작전을 펼치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김준일 팩트체커님께서 지각할 우려가 있으니까는 방송에 나오지 마라. 다음 주부터. 뭐 이런 식인가. 굉장히 꽉 와닿네요. 그래요. 자, 과거 얘기도 해봤고요. 대통령 추념사도 들었는데 문제는 또 미래 우리 이야기를 해야 되잖아요. 결국은 가장 중요한 것은 진상규명이 제일 먼저 이루어져야 될 거고요. 또 아까 김한 기자가 얘기했던 혹시라도 네. 지금은 뭐 시간이 오래 지났기 때문에 가해자 처벌을 못 해더라도 진상규명 정도는 해야 되는 것일 거고 그리고 또 피해 입은 유족들의 배상 보상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2000년 김대중 정부가 4.3 진상규명특별법을 제정을 했을 때 그때 핵심이 진상을 규명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단계가 가장 중요하다. 그러니까 4.3 사건의 역사적 정의라든지 사회적 재평가를 통해서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봤었는데 벌써 이게 18년 전의 일인데 아까 처음 프로그램 시작할 때 말씀드렸듯이 그때
로부터 지금 얼마나 나가 있는가 예.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회의적인데요. 그렇게 보면 오늘 문재인 대통령의 추념사는 뭐 듣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좀 감동적이었다 이런 의견들이 인터넷에 많이 있던데 그 부분에서 이제 진상 규명 말씀하신 대로 그 피해자의 명예 회복 그리고 이제 보상까지 나아가는 좀 새로운 법제도적 장치를 정부 차원에서 좀 만들겠다 이런 의지를 밝힌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5.18도 특별법으로 통과시켰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이번 4.3도 역시 특별법으로 통과시켜야 될 텐데 지금 국회 개정안이 계류 중이죠? 예, 지금 제주 4.3 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계류 중인데요. 이제 뭐 그 내용은 아까 이제 김한 기자가 얘기를 했지만은 뭐 명예회복 그리고 정당한 절차를 밟지 않은 군사재판에 대한 무효화 뭐 이런 것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뭐 이제 새로운 좀 그러니까 과거에 잘못된 일은 이제 국가가 뭐 반성하는 차원에서 이런 것들은 국회가 좀 빨리 일을 해서 통과를 시켜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이 개정안에 대해서는 여야가 반대 목소리는 없는 것 같은데요? 예, 뭐 반대 목소리는 없는데 뭐 특별히 먼저 처리해야 될 이유도 사실 그동안 없었던 법안으로 다뤄져 왔던 것 같은데요. 예.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70년 전에 있었던 일이고 오늘 70주년 기념식을 통해서 많은 국민들이 4.3 사건을 새로 알게 됐다 이런 의견이 많을 정도로 그동안은 제주 지역에 있었던 뭐 이런 문제로 치부가 되어 왔던 것이 사실이고 보수 정권 하에서는 의도적으로 좀 제주 4.3 사건을 그런 정도로 축소해서 처리해 왔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 사건의 진상이나 진실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서 이 법안을 발의를 준비하고 국회에서 논의를 해왔지만 국회의원들이 사실 적극적으로 움직이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고요. 그리고 2000년에 제정된 법 역시도 그 보수정권 하에서는 사실상 무력화됐다고 할 정도로 4.3 관련해서 보수정권은 거의 아무것도 제대로 된 추념이나 그것들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다 맞물려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배보상 문제를 얘기를 했습니다만 배보상 문제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했고요. 그런데 어떻게 이게 배보상이 결정되면 그 유족에게 일괄로 다 타결하고 지급하는 겁니까? 아니면 유가족이 개별적으로 뭐 법원에 호소한다든가 그렇게 되는 겁니까? 그 부분은 개별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 조사에 따라서 결정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근데 이 부분이 여전히 진상조사가 중요한 이유는 정부 추산에서는 지금 한 2만 5천에서 3만 명 정도 희생자가 있었다라고 보는데 제주에서 4.3 관련된 학회나 기념회들은 8만에서 15만까지 보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더 많다 훨씬. 네, 그러니까 그 부분에 그러니까 이게 뭐 숫자 차이가 이렇게 금방 좁힐 수 있는 차이가 아닌데요. 그럼 이 부분들에 대한 진상규명을 어떻게 할 것이냐, 뭐 이런 부분들이 먼저 좀 논의가 되어야 그에 따른 이제 피해 보상 구체적인 것들도 얘기가 될 수 있고 또 한 가지 우려스러운 점은 이제 막 전 국민적으로 4.3 사건의 의미를 재조명하고 얘기하기 시작했는데 피해 보상 얘기가 먼저 나올 경우에는 그 부분이 어떤 왜곡과 오해를 부를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이제 그 부분보다는 여전히도 좀 진상규명에 초점이 찍혀야 되는 것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듭니다. 자, 김한 기자, 이 코너 처음 같이 해보셨는데 어때요? 괜찮죠? 네, 뭐 괜찮네. 시간이 길다고 생각했는데 보니까 시간이 금방 가죠. 네. 예. 진행자 능력이 탁월하기 때문에 시간이 빨리 가는 거예요. 예. 자, 그리고 김준일 팩트체커님께서는 저랑 또 역시 첫 호흡인데 어땠습니까? 예. 뭐 일단 제가 면목이 없는 게 오늘 늦어가 저는 사실 방송하면서 한 번도 안 늦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처음으로 늦었습니다. 마침 오늘 딱. 예, 오늘 딱 두 분이 새로 오셨는데 그래서 굉장히 죄송스럽게 제가 다음에 밥을 한번 꼭 밥 사시기 바라고. 네, 팩트 진검승부 트루맨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팩트체크 전문 미디어 뉴스톱 김준일 팩트체커 또 한겨레 21의 김한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YTN 뉴스 FM 이동행의 뉴스 정면승부. 오늘 방송은 YTN 라디오 뉴스 정면승부 홈페이지와 아이튠즈 팟캐스트, 팟빵 그리고 YTN 라디오 전용 앱이죠. 예스를 통해서 다시 들어볼 수 있습니다. 우리 계속 오늘 얘기했습니다만 오늘은 4.3의 비극이 있은 지 70주기가 되는 날입니다. 피로 점철된 우리 아픈 현대사 중에서도 4.3은 그 상처가 다른 사건들보다 더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아픈 기억의 날에 대한민국 제1야당 대표는 4.3을 건국 과정에서 김달삼을 중심으로 한 남로당 좌익 폭동에 희생된 제주 양민들의 넋을 기리기 위한 행사라고 규정하면서 또다시 이념의 논리를 덧씌웠습니다. 당시 제주에 좌익 세력들이 스며들었던 것도 사실이고 빨치산들이 한라산을 근거지로 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군과 아무런 권리도 없는 서북청년회 같은 민간단체가 최소 2만, 많게는 3만 명이 넘는 민간인을 학살한 사건의 면죄부가 될 수는 없습니다. 다시는 이 땅에 이념의 이름으로 자행되는 민간인 학살 사건은 없기를 바라면서 오늘 이동영의 뉴스 정면승부 마치겠습니다. 엔딩곡은 양희은의 임진강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는 내일 뵙겠습니다.